안녕하세요. 2023년 연세대학교 천문대 대중강연 시리즈 별플릭스의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 이진수입니다. 저희 첫 번째 강연은 이제 천문학 전반적인 질문들을 저희가 취합받아서 대답드리는 Astronomer Anything이라는 주제로 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터넷 커뮤니티나 저희 주변 지인들로부터 약 20개가량 질문을 취합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신 두 패널과 함께 최대한 많이 또 솔직하게 또 쉽게 질문들의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문학에 실제 종사하는 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여기서부터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추려서 이제 저희가 대답을 최대한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을 주실 두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우선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석사까지 마치시고 이제 스톡홀름 유학길로 박사 유학길로 오르실 최소원 연구원, 그리고 이제 막 천문우주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한성봉 연구원, 그리고 저는 올해 2월에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게 된 이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보내드린 질문들 보셨는지? 네, 확인해봤는데 창의적이고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혹시 질문들 보면서 어떤 다른 느끼신 점 있으셨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궁금해하는구나. 근데 내가 이걸 대답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최대한 한번 대답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 엄청 많이 받아서 분야를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천문학 공부 관련, 천문학자의 삶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타 질문들을 나눠서 이렇게 3가지의 종이컵에 나눠서 집어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질문을 뽑아서 그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대답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일 간단하면서도 이제 쉽게 또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데, 천문학 관련 공부 질문들 먼저 저희가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최선 연구원님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별과 우주를 좋아하는데 천문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다 이해를 하나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공부하실 때 다 이해하셨나요? 아니,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막 학부를 마쳐와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한 학기 끝날 때마다 다시 리셋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들었던 키워드들은 다 떠오르거든요. 후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배웠었던 그 키워드들을 다시 또 돌아보고 다시 또 찾고,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그게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만 나고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연구에서 필요하게 되면 다시 그 책을 펴보면서 이런 것도 공부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뭔가 더 하나라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한 번에 다 이해하려는 것보단 이제 평생 두고두고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래도 할만한 것 같아요. 또 질문 이번에 한성봉 씨께서. 그 다음 질문은 코딩 많이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네, 많이 하죠. 거의 코딩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학부 때도 코딩 많이 하시나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뭐 컴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컴퓨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들 막 망원경 이런 거 많이 쓰지 않냐, 그래서 뭐 천문대 관측소 가서 하지 않냐 하시는데, 저희 학교 일단 커리큘럼은 그런 부분 쪽으로는 치중되지 않고 데이터를 많이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그냥 컴퓨터로 많은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현대 천문학자들은 그런 시뮬레이션이든 관측이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어서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을 찾고 결과를 또 도출을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석사
뭔가 관측하고 비교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왔는데 막 갑자기 머신러닝을 하고 그런 머신러닝 맞아요. 인공지능 요즘 정말 많이 쓰죠. 네. 요즘 자료들이 관측도 엄청나게 데이터가 막 페타바이트 이번에 새로 올라가는 새로 짓는 망원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고 이런 페타바이트 단위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컴퓨터 코딩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언어들 주로 사용하시나요? 가장 대중적이고 또 쉬운 언어로는 그냥 파이썬을 많이 쓰죠. 그래서 특별히 파이썬을 많이 배웠고 연구 과정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랑 툴도 천문학자들을 위해서 꽤 많이 제공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올라와서야 IDL 파이썬 주로 써서 했고 또 포트란도 조금은 다뤄야 했고 했는데 그 구글 링을 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뭐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나왔을 때 저희가 정말로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서 그런 최적화를 하는 네. 쪽으로 나갈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여서 거기 있는 걸 이제 그대로 떠와서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글링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도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 처음 코딩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과제, 맨 처음에 수업 들으면서 과제로 코딩을 했었는데 처음 배우다 보니까 다 망했었죠. 맞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이건 제가 뽑겠습니다. 네, 물리학이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천문학도 천체 물리학이라고도 하죠. 네. 천체 물리학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물리학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물리학을? 네. 대부분 많이들 하세요. 그 교수님들께서도 웬만하면 다 추천을 하시고 사실 물리 없는 천문학을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물리는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야를 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지식이나 그 정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사실. 그 관측 같은 경우에도 정말 데이터 마이닝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많이 라고 필요 하면 그렇게 없겠죠.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 질문이 물리학이 너무 어렵고 싫어서 뭔가 천문학은 좋은데 이런 거라면은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하는 분야는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이해는 필요해요. 그런 가스의 그런 어떤 역학적인 부분이나 그런 물리적인 게 필요한데 필요하면 이제 공부해가면서 하면 되고 저도 이제 학부 때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고 저는 복수 전공을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유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성적표를 다 제출을 해요.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오랜만에 봤어. 그러면은 물리학 과목들을 물리학, 천체 물리학 이런 과목들을 쭉 적어서 내게 하는데 A뿔부터 10불까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D는 없네요. 네, 그 정도로는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살진 않았어요. 저는 D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약간, 나는 일단 이걸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수준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저도 물리학 복수 전공을 했는데, 복수 전공 하려면 일반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또 이렇게 통계물리 이렇게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과목들 있잖아요. 근데 역학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천체들의 운동 같은 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역학 정도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될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한번 문제들을 쭉 풀어볼 정도만 되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 연구 분야에 필요한 학문이면, 필요한 물리면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력 렌즈 같은 경우는 상대로를 좀 알아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나중에 최수환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다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만 일단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공부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학위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이제 박사학위를 예를 들면 국내에서 해야 되는지 해외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가 유리한지 이런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거는 천문학 학부생들도 궁금해하는 것들이거든요. 유학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교수님한테 상담 받으러 정말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각자가 하고 있는 또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분야가 뭐 해외에서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지 그쵸. 아니면 또 국내에서만 해도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요. 저도 학부 때 이제 해외 유학을 안 가면 이제 국내 박사로는 뭐 나중에 제가 박사 따고 사장 되는 게 아닌가. 다른 해외 박사들이랑 이제 그 네이밍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밀리지 않는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최수연 연구원은 이번에 유학기를 오르시는데 가게 되는 좀 명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를 저도 제 자신한테 그렇게 뚜렷하게 설명은 못 하겠거든요. 근데 전 계속 나가고 싶어 했어요. 뭔가 관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 어떤 분야, 내가 할 분야에서 유리한가, 이걸 결정한다는 것도 사실 학부생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석사하고 나서 박사에서도 완전 다른 분야를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박사를 국내에서 하면 불리하다. 이건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예, 많이 달라져서 국내에서도 너무 좋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많고, 네. 본인이 이제 관심사를 잘 찾아간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네,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본인이 뭐, 대학원 진학을 해서 점점 관심 분야를 발전을 시켜가거나, 좁혀가거나, 해가면서 내가 나가고 싶은지, 아니면 국내에서 하고 싶은지, 그게 사실 연구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족, 뭐 친구 다 한국에 있을 테고 해외 생활이 짧으면 3년에서 길면 그쵸, 6년 6년 넘어가기도 이상을 하죠. 네.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해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지 않을까. 또 실제로 유학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면 이제 아무래도 혼자 있어야 되고 향수병이나 이런 생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물가가 비싸서 배가 고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긴 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그런 데서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맞아요. 또 내가 가는 곳이 그런 거를 충분히 지원해주는지. 본인이 좀 생활력이 어떤지 자기 끼니를 잘 챙겨 먹는지 해서 네. 그런 거랑 근데 또 뭐 우리나라의 그런 24시 편의점과 뭐 밤에 유흥 생활과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 맞을 수 있죠. 어딜 가냐에 따라서.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자연을 좋아하고 저는 어. 이제 스톡홀름 가면 카누를 타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고 그런 스포츠도 좋아하고 해서 근데 저는 해외 생활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또 그런 것 때문에 더 잘 지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 잘 즐기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잘 즐기기도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본인 성향에 따라서 네. 새로운 그런 거에 얼마 열려 있느냐 네.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만큼 유학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부 관련 질문들을 어느 정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문학자의 삶, 그 다음에 연구 관련해서 질문들을 한번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성복 씨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다음 질문은 정년 보장 되나요? 정년 중요하죠. 보장 되나요? 일단 이 질문에 제가 먼저 답을 드리면, 저희 천문학자가 되는 기본적인 루트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 학부 4년에서 5년까지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보통 6년 정도 학위를 하죠. 그래서 6년 정도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3년 계약직 한 번, 두 번, 많으면 3번 이상 이렇게 하고,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천문연구원 대전에 있는 아니면 이제 천문학과가 있는 아니면 또는 물리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이제 연구교수 또는 이제 교수직으로 취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취직이 되면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거죠. 네. 정년이 보장되면 이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 정도의 삶은 산다고 들었어요. 혹시 다른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뭔가 정석 루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천문학과 오고도 되게 다양한 진로를 그쵸, 택하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빅데이터도 많이 다루고 코딩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 직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가셔서 이제 잘 하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제 주변에 예를 들어보면, 제 학부 때 친구들 중에 한 3분의 1 가량은 이제 다른 산업체로, 그러니까 다른 직장으로, 천문학과 관련이 없는 직장을 가셨는데, 다 엄청나게 잘 사십니다.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서 그런지. 그래서 정년보장 되나요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정규직까지 보장을 본인이 잘해서 되면은 정년이 보장이 되고, 만약에 거기까지 안 하시고 다른 길을 택하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른 곳에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게 또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렇게 배 곰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들어오기 전에는 배를 쫄쫄 굶을 각오를 하고 천문학을 들어왔는데, 되게 네. 비장하게. 네, 나는 낭만으로만 먹고 살겠다 들어왔었는데,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조건이 제 생각보다는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오히려 더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공계 전반적으로 지원이 이제 좀 괜찮죠? 지원이 그래도 국가에서 되는 부분이 많이 네. 있으니까 학부 때에도 장학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을 해도 그런 학비를 제외하고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연구비를 받으면서 저희는 지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게 굶을 일까지는 없다. 좀 이제 낭만이 밥 먹여줄 수 있는 시대가 네. 좋은 시대가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거는 약간 연구실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이 이제 천문학 관련 또는 이게 대학원 전반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가는 연구실에 후배, 그러니까 거기 선배님들 이렇게 미리 연락을 취해서 저 여기 대학원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어떤가요, 생활이?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실상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뭐,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돈을 내고 다니는지, 받고 다니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많이 듣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이 잘 나오면, 이제 대학원 때 배가 굼진 않고, 저 같은 경우 살이 좀 쪘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네. 그다음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최순실 씨. 네. 박사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 네. 앞에서 조금은 겹쳐서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석박 통합이 6년, 그쵸? 그쵸, 예. 미국도 똑같이 6년이고, 뭐 유럽이나 호주 이런 쪽은 좀 3, 짧죠, 4년 예. 네, 얘기를 하죠. 거기는 석사 학위가 있는 학생을 보통 뽑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석박 통합 그리고 학부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10년을 잡아야 그쵸. 하는 거겠죠. 거기서도 이제 영국 친구랑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3년 만에 졸업을 한다면 다 3년 만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4년 만에 하는 친구도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긴 하더라고요. 짧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적이 안 나면 졸업을 못 하니까,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계속 여기에서 공부를 학교에 나가서 할 거라면, 이렇게 박사를 빨리 취득하는 게 그렇게 유리한 건 예, 아니에요. 그쵸, 예. 왜냐하면 보통 포닥이나 이제 퍼머넌트 잡이나 그런 공고를 모집을 할 때 박사학위 취득 이후 몇 네. 년 이내인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박사를 조금 미뤄가면서 따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충분한 어떤 실적이나 자신이 어떤 전문 분야나 그런 거를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죠. 네. 정리드리면 학부, 박사 하면 대략 10년가량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제가 뽑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재밌는 질문인데,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주로 되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지적 유의 또는 인류의 지적 유의를 추구하는 연구가 주로 되는지. 약간 핑계를 대보라는 걸로 들리는데, 사실 실생활에 필요한 연구는 천문학에서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당장 연관이 되는 네. 연구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멀리 있는 천체들을 연구하다 보니 빛으로 가도 막 1억 년 이상 가야 되고 이러니까 지적 유의를 추구하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질문들.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고 우주는 어떻게 진화하고 태양 같은 경우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별이 어떻게 진화하고 태양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조금 지적 유희에 답을 하는 질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연구들이.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우리 학교가 하는 분야에 한정을 해서 그쵸. 생각하면 그렇고, 지금 뭐 행성계나, 네, 또뭐 외계 행성, 이런 쪽이나, 또뭐 우주 생물학? 이런 분야들은 당장 실생활에 뭔가 쓰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연관이 깊을 수도 있고, 천문학의 분야를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쵸. 뭐 당장 뭐 소행성이 충돌한다, 아니면 뭐 해성이 뭐 어떻다, 뭐 태양의 뭐 플레어가 어떻다, 이런 분야들까지도 다 천문학이라고 한다면, 연관이 없지는 않죠. 그쵸. 실생활에. 영향을 네. 끼치죠. 특히 요즘에는 자원 경쟁이 점점 네. 심해지는데, 뭐, 달이라든지 소행성이라든지, 지구에서는 캐낼 수 없는 자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도 삼중수소 같은 되게 희귀한 연료 자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후에 이제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우주로 가서 직접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주공학자라든지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할 역할들이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성국 씨. 네. 순수과학은 취업이 어렵다. 이거는 사실 아까 질문이랑 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취업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다 이제 관련 코딩 경력이나 따로 준비를 해도 금방금방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그 순수 천문 분야가 있고 또 항공 분야도 같이 그쵸.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위성 쪽 하는 분들은 뭐 거의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취업이 어렵다. 예, 뭐. 요즘 다 어렵죠, 예, 근데. 다 네.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에 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취업을 잘 네. 하더라.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고 더 어렵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미지 자체가 워낙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쵸. 취업조차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항상 기회는 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천문학자 3, 또 천문학자가 연구하는 거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분야로 넘어가서 이제 질문을 답을 해볼까 합니다. 기타 질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법. 혹시 만약에 가는데 네네.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그 단어부터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지구잖아요. 근데 왜 그게 이미 인정을 하시면서 평평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구가 이제 동그라미 보니까 지구인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왜 대처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그냥, 그렇군요. 하고 저는 이제, 모두의 믿음은 다양한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러고 전 지나갈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련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법? 뭐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 과학 부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이 지구 평평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신 거래요. 이런 분들은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지구 평평설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체성과 이런 소속감 같은 걸 중요하시는 분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서 뭐 구심점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뭔가 대다수가 믿는 그런 과학을 부정하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나 자신이 중요한 건지 그건 잘 이제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네.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네. 다음 질문은 천문학도에게 의미 있는 여행지? 여쭤보고 있네요. 굉장히 낭만 있는 질문인데. 혹시 천문학과 직업의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전 세계 다양한 곳을 가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내에만 한정된 학문이 아니라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이 만날 기회가 있고 학회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 가보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해외로. 만약에 더 나중에는 더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도 저도 시뮬레이션 그룹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학회가 해외에 있다 하면은 네. 나가는 일들이 꽤 잦은 것 같고 또 특히 관측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어디 관측소를 정말 방문할 일이 생기면 많이들 가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는 뭐 해외일 필요는 없고 뭐 우리나라도 상관없는데 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굉장히 오지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맨눈으로도 좀 하늘을 잘 관측할 수 있었는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저는 은하수라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순간 한 10분 동안 벙쪘던 것 같아요. 저 은하수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그 장면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짜 우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지라고 하기보다는 하늘을 좀 더 맨눈으로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저에게는 그런 곳이 특별할 것 같아요. 밤하늘 어디든 잘 보이면 여행지가 된다. 네, 제 뒷산으로 올라가도 저에게는 특별한 여행지가 별만 잘 보인다면. 낭만적이네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서 제가 한번 뽑을까요? 천체물리학 교양서, 영화, 다큐 추천. 저는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들 알려진 것들은 뭐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들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는 봤어요. 보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못 만났었어요. 에드 아스트라를 보셨던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브래드 피트까지 나오는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좀 심오한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우주의 무서움, 신비로움 그런 것들을 또 느끼고 사람 간의 관계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영화라서 전 약간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관련된 책 같은 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의외로 정말 천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교양서 부족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한테 그게 이제 쉬는 시간인 거라서 그쵸. 또 전공을 들여다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저도 네. 심리였던 것 같아요.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보면서 쉽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마냥.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쉽게 쓰여진데 왜 난 모르지? 난 전공을 잘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자괴감이 들어서 오히려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냥 논문 한 편을 더 읽는 게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네, 사실 이 질문은 저희가 답하기 전에 저희 대중 강연에서 이 우주의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강연을 드리는 이제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 강연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 여기 눌러.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넓은데 있겠죠. 그냥 서로 못 만날 뿐. 저는 그냥 몇 가지 아는 약간 잡지식 비슷하게 있는데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들어보셨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뭐 통계적으로 우리 은하의 지적 생명체가 그래도 뭐 10개 정도, 10개 밑으로 존재는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은 하는데 분명히 어디선가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생명체는 무조건 있고 네. 지적 생명체도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주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굉장히 큰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지만 우리가 알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JWST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외계 생명체 증거를 찾는 것도 이제 미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꽤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은 또 재밌는 사실들이 들려올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서 제가 볼까요?
낭만 있나요? 아, 네. 아, 질문이 그냥 낭만 있나요? 네. 낭만 있나요? 네. 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낭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낭만 낭만이 없으면 뭐예요? 시체이지 않나요? 일단은 음. 그냥 사회에서 사람들이 뭐 하시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천문학합니다 이러면 다 와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좀 신기하고 멋있는 그런 거라 보니까 그냥 막상 들어와서 보면 똑같은데 대단한 거 하는 건가? 낭만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낭만을 느끼신 적 있나요? 저는 오히려 이제 연구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일처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그래,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나를 고용도 해줘?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이긴 일인데 재밌는 일이라서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 자체는 굉장히 네, 재밌어요. 뭔가 제가 보면 퍼즐 게임류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 시나리오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어떤 게 맞을까 이제 궁리를 해가면서 제 네.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뭐 꼭 천문학 분야가 아니어도 뭐 그런 연구를 하는 재미는 다양한 분야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네.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게 맞아요. 시작하는 입장에서 낭만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애초에 대부분 사람들이 낭만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재미를 느껴서 어쨌든 계속해서 연구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쭉 자기가 갖고 있는 호기심 네. 그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넘어갈까요? 마지막 질문은 천문학자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뇌피셜이 많은데 반박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질문하신 분이. 혹시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데 우울증 뭐 걸리신 적 천문학 때문에 걸리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우주가 너무 넓고 광활하고 넓으니까. 뭔가 여기에서 우린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그런 의미가 삶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울해지지 않나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천문학을 하면 일적으로 하니까 그냥 일이지 그냥 어느 순간 이제 낭만적이었다가도 그냥 일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일적으로 그냥 이제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가 좋고 상사가 좋으면은 좋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연구실 환경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 근처에 사람 때문에 힘들지 우주가 강할해서 날 힘들게 하지 않는다. 저게 오히려 이제 흥미롭죠. 저기서 내가 저 멀리 있는 뭔가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롭지 특별히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 낭만이 있는 이제 막 졸업한 신입생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우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주는 참 혹독한 환경이라고 저는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특별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주는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 부분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그렇게 또 우주의 아름다움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우주도 아름다우면서 광활하면서 무섭기도 하지만 인간 존재 자체도 특별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혹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공부하는 게 실제로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또 저희가 거의 가볼 수도 없고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약간 상상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냥 저희가 뭐 블랙홀을 연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블랙홀 근처로 가서 뭘 채취하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천문학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사람이 주로 가시광선을 보고 살지만 저희는 빛의 어떤 영역이든 다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그냥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측면들도 현실의 그런 측면들도 저희는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지구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 심해를 연구한다 그럼 뭐 가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네. 용암을 연구한다 이래도 가보기 힘들 거고 화산
그러니까 그런 관념적으로 과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뭐 직접 실험실에서 하는 일이 아닌 이상 네, 그런 분야들이 꽤 많이 있죠. 그쵸. 저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이제 감각에 기반한 그런 것인데 내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아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철학적으로 넘어가네요. 약간 그렇죠. 네. 그건 뭔가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천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회의를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은 정보들, 간접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자체로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주 전체가 실험실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멋있네요. 명언인데.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전반적인 질문들의 대답을 솔직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하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